저는 그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지적 설계 관련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멀리서나마 이제 학회가 있을 때 가끔씩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참여한 적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앞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과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진적인 어떤 진화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혼자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저하고 함께 같이 제너러티브 지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고 저하고 저 연구실에서 주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신생 유전자의 진화 가능성에 대한 탐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유전자가 기능하는 유전자가 어떤 특정 DNA 서열, 그게 어떤 무작위적인 서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터제닉에 있는 어떤 특정 서열일 수도 있겠는데 그 서열에서 과연 어떤 기능하는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학과 컴퓨터공학 등이 발달을 하면서 이 과학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적으로 관측된 방대한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들 또는 이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이 컴퓨터 기반에서의 모의 실험이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활용한 생명 기원 연구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또 매우 중요했던 이런 서열 구조 기능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한 추론을 넘어서 실제 현대 진화 이론들이 어떤 특정 초기 조건에서 실제 기능하는 유전자 또는 초기 생명체 자연적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말 이 메커니즘으로 가능한지를 보다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주년 지적 설계 심포지움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신생 유전자, 진화 이론에서 새롭게 등장했다고 주장되는 그런 유전자가 정말 이 진화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초기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꿀벌과 그 다음에 인간의 DNA를 사용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트니스 함수를 추정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현대 진화론의 중심 원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돌연변이 중에서 실제로 환경에 적응하고, 다른 개체들보다 어떤 우월성, 어떤 그 생존성을 높여주는 어떤 그러한 돌연변이들이 자연 선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파퓰레이션 내에 축적이 되면서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 초기 생명체 이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DNA 복제와 에너지 대사 등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반드시 가져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유전자들이 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유전자들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압력 아래 계속 진화해서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생명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대로 생명체가 단순한 형태에서 고도의 복잡성을 갖도록 진화를
하려면 특정 기능, 앞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했던 DNA 복제라든가 뭐 에너지 대사라든가 그 이외에 생명 현상이 필수적인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현되는 유전자들이 이 진화 과정 중에 당연히 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유전자들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들의 보편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명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자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앞부분, 이 DNA의 발현을 조절하는 DNA 조절,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조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실제로 단백질을 발현하는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서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안에도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적 모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이런 네모난 박스 같은 경우들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모듈들입니다. 이건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를 결정하고 또 켜졌을 때 그 발현되는 증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모듈들이고 이 뒤에 있는 모듈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유전 정보를 분획하고 보관하는 모듈들입니다. 이런 모듈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나의 기능하는 유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화 과정 중에 이런 기능하는 유전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들, 앞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능적인 요소들이 순차적, 뭐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산발적으로 뭐 얘가 만들어지고 뭐 얘가 만들어지고 또는 함께 진화되어야 합니다. 신생 유전자, 즉 새롭게 만들어진 유전자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진화론 이론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이 레귤러토리 DNA가 먼저 독립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뒤에 코딩 시퀀스가 획득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전자가 하나의 그냥 단순한 형태의 서열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들의 집합체이고 이 집합체가 함께 존재할 때 이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좀 나눠서 코딩 영역, 즉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코딩 영역의 진화, 그 다음에 이를 조절하는 이 프로모터 인핸서 영역의 진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저희가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의 목표는 이 코딩 시퀀스, 그 다음에 레귤러토리 시퀀스의 진화 가능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분석하고자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선택해서 연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신체라든가 아니면 생명체 안의 유전자들은 다 어느 순간에는 어떤 기능이 없는 시퀀스였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어떤 유전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진화 이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신생 유전자들에 좀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현대 생물학이 발견한 이 젊은 유전자들은 저희가 고아 유전자 또는 TRG라고 해서 Taxonomically Restricted Genes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들은 흥미롭게도 많은 유전자들이 어떤 그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들이 있지만 이 유전자들은 특정 종 또는 제한된 어떤 생물 그룹에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유전자는 다른 그 어떤 생명체에도 발견이 되지 않고 꿀벌에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아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고아 유전자는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상동성이 없습니다. 유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과 발생 메커니즘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데요. 근데 유전자는 그 특정 종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종특이적 특성, 예를 들자면 꿀벌의 어떤 지능 또는 사회성,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중요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아 유전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은 다른 생명체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유전자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이제 이 이론은 이것은 진화 이론인데요. 그 디노보 유전자 생성설입니다. 즉, 고아 유전자가 비유전자 영역에서 우연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생겨났고, 그 결과 특정 종이나 생물군의 고유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아 유전자가 젊은 유전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꿀벌이 진화 이론에 따르면,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진화 이론에 따르면 아주 최근에 말벌에서부터 분화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말벌에는 이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전자는 최근에 생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화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젊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젊은 유전자, 이 유전자가 어떤 특정 진화 기간 동안에 정말 진화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과연 정말 진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좀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연구의 첫 번째 실험 모델로서는 꿀벌을 사용했고요. 이 꿀벌의 이제 높은 사회성, 그 다음에 정보 공유 능력, 사회적 계층, 여왕벌의 발생 방식 등 다양한 특성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꿀벌의 고아 유전자들의 형성을 진화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그 꿀벌 특이적 고아 유전자를 먼저 찾고자 했고, 그 안에 디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이 유전자가 이 진화될 수 있는지, 점진적인 진화가 가능한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그 꿀벌 특이적 고아 유전자를 87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어, 버나베스 텐데로라고 하는 우리 대학원생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꿀벌 같은 경우는 표준 유전체에 따르면 현재 약 2만 3천 개 정도 유전자가 있고, 그중에 이제 저희가 필터를 이용해서 이 꿀벌에만 존재하는 다른 곳에 다른 어떤 생명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를 찾아보니까 그중에 약 89개의 꿀벌 특이적 유전자를 발견을 했고, 이는 전체 유전자 수의 약 0.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어떤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전체 유전자 풀에서 이 두 개 필터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고아 유전자를 발굴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꿀벌인데, 에피스 멜리페라가 꿀벌인데요. 이 꿀벌에 보면 저희가 1차 필터를 통해서 약 700개 이상의 유전자들을 확인했고, 이번엔 두 번째는 그거를 전체 생명체, 모든 생명체의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해서 이거와 유사한 유전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중에 89개는 전혀 유사함이 없는 유전자였습니다. 그 유전자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스민이라고 해서 로얄 젤리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있어야만 이 로얄 젤리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여왕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경 전달이라든가 그 이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관련된 유전자들도 발견이 됐고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이 89개 유전자 중에서 현재 딱 12개만 그 기능이 알려져 있고, 그 나머지는 기능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유전자들을 우리가 낙아웃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형질에 관여하는지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개 정도만 알려져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진화 연구 모델로 에피시민이라는 유전자를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 좀 꿀벌 종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유전자 중에서 좀 고르고자 했고, 또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이 비교적 수상히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용이하고, 또 이제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이즈면 저희가 컴퓨터로 예측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찾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에피시민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유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젊은 디노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에서는 전혀 유사한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블라스트를 돌려보면 나오는 것들은 다 전부 다 꿀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시민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에피시민은 이 로얄 젤리의 점도를 증가시켜서 여왕벌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여왕벌이 이 촉에 자랄 때 이 로얄 젤리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로얄 jel리가 점도를 잃어버리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여왕벌의 이 배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습도라든가 어떤 pH 변화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점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피시민이고 이 에피시민은 다른 벌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 로얄 젤리가 이렇게 거꾸로 천장에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배아가 자라게 되는데 여기 점도가 유지돼야 이제 이 모체가 되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점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안에 다양한 폴리머가 있는데 이 폴리머를 우리가 메이저 로얄 젤리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폴리머라이즈 시켜주는 일종의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스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피시민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모체가 되는 시퀀스에서 과연 출발했을까? 정말 이것이 어떤 무작위 시퀀스에서 출발했을까? 아니면 실제로 떻게 보면 조상이 될 만한 어떤 비유전자 영역의 어떤 조상이 될 만한 DNA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이제 에피시민 주변 유전자들에 대한 신테니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이 신테니 분석은 유전자들의 배열들이 다른 생명체에서도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제 이 에피시민이 이제 ZIC8하고 그 다음에 요 유전자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가상의 예인데요. 만약에 어떤 조상이 있었고 어떤 이 조상에서부터 종이 분화돼서 이제 요 꿀벌이 나오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벌이 나왔다면 이 조상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아니었던 어떤 시퀀스가 이 진화 기간 동안에 이제 이 기능하는 이 에피시민이 됐겠죠. 진화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그 시퀀스가 뭘까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ncestral species가 있으면 이 A하고 이 C라고 하는 유전자들은 이 다른 꿀벌들에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유전자라고 진화론은 추정을 할 것이고 하지만 이제 이 여기에 없는 어떤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다면 이 유전자는 이 조상의 어떤 이 시퀀스의 요 두 개 유전자 사이에 있는 어떤 시퀀스가 돌연변이가 점진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 유전자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다른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유전자가 여기 끼어들어서 뭐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직계 조상의 DNA 소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가상의 어떤 존재일 뿐이지 현재 저희가 이 시퀀스를 알고 있거나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 그, 이 유사한 이, 이 가장 유사한 어떤 이러한 벌의 종류가 그 조상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유전자와 유사한 그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서열을 이용해서 이제 진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작위 시퀀스에서부터 진화를 시킬 수도 있겠고 또는 트랜스포전이나 다른 서열에서부터 진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이제 몇 가지 유력한 시나리오들을 오늘 그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신테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꿀벌이고요. 이 꿀벌이 이제 이 두 개의 유전자 사이에 이 에피시민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에 이제 분화됐다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러한 유전자들의 신테니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유전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요 에피시민은 요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봐도 다른 곤충들 같은 경우에는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녹색의 유전자들은 다 남아있지만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서 이 꿀벌의 진화, 이 기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나 좀 궁금해서 저희가 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그 몇 개 논문들을 좀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저희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진화 이론에 따르면 이제 꿀벌은 고대 말벌종으로부터 약 1억 3천만 년 전에
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저희가 질문을 좀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란 메커니즘을 통해 무작위 또는 특정 DNA 서열로부터 실제 기능하는 에피시미 유전자가 형성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또 질문은 이 진화 과정에 대한 이제 컴퓨터상에서의 이제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제 그 일어났을 법한 그런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이제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문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 꿀벌 내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어떤 그 빈도 수가 나와 있는 논문들을 좀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substitution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델이라든가 아니면 recombination의 어떤 빈도 같은 경우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조건 그리고 자연선택에 대한 조건을 문헌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가 이미 측정 가능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화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 우리 학부생인 그 안성규 학부생이 도와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세포 내에서 리컴비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형상화해서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써서 집단을 형성을 합니다. 초기 집단, 이 진화 이론에서는 이 집단을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집단을 형성을 시키고 그리고 그 집단 내에서 이제 다양한 개체간 무작위 짝짓기를 허용했습니다.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내에서. 그 다음에 학계에 보고된 꿀벌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돌연변이, S는 이제 substitution이고요. 그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insertion은 이제 추가되는 거, 이제 deletion은 이제 하나가 빠지는 거, 그 다음에 recombination은 특정 부위가 통째로 이제 교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양한 피트니스 펑션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좀 바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봤는데 일단 어떤 N수의 population, 어떤 유전자 풀을 만듭니다. 유전자라기보다는 DNA 서열의 풀을 만듭니다. 이 안에 빨간색은 이 랜덤 뮤테이션, 약간 이 서열별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적응도, 실제로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DNA를 뽑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DNA를 뽑아서 이 중에서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살아남는 데 적합한 어떤 그런 친구들 50개를 먼저 뽑는 거죠. 그래서 반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다양한 돌연변이를 또 추가합니다. 그래서 더 생존력이 높아지는 애를 이제 찾고자 하는 거니까 추가를 하고 리컴비네이션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정말로 수행하는 애가 나오는지 그래서 나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션을 시키고 나오지 않으면 이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퓰레이션을 만들고 돌연변이를 주고 다양한 돌연변이를 점진적으로 주면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존성이 높아지는 애들을 선택을 해서 걔네들 중에서 계속해서 돌연변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이제 이 DNA를 모체가 되는 DNA를 뽑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무작위로 생성되는 N개의 시퀀스를 저희가 무작위로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돌연변이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두 개 유전자 사이 여기에서 발생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로 이 프래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진화가 되도록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지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트랜스포존 등에서 그나마 유사한 어떤 서열들에서 시작을 해서 진화가 되는지 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적응도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이제 이 진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DNA에 이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생존에 도움을 주는 돌연변이는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걸 계산을 해야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기능하고 있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환경 적응 점수를 100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돌연변이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환경 적응 점수가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이 피트니스 함수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추정을 하고 이것을 여기에 인풋으로 넣어서 그 결과값으로 이제 이 점수가 나와야 이걸 바탕으로 실제 이제 진화가 될 때 이제 내추럴 셀렉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피트니스라는 것을 실제 이제 바로 추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인 선 안에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많은 기능들이 이러한 그 시그모이달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트니스 펑션도 아마도 이런 S형을 가질 수도 있겠다. S형이라고 하면 여기 X축은 이제 염기 서열의 유사도입니다. 즉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현존하는 어떤 유전자와의 유사도죠. 그 유사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현재 유전자의 기능을 갖게 될 거니까 이제 이 피트니스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느 특정 순간에는 쭉쭉쭉쭉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단백질의 3차원 구조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양일 수 있겠다 이렇게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정이죠. 그래서 이런 선형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초기에 돌연변이가 쌓일 때는 사실은 피트니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야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어떤 기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른 극단적인 방식은 선형입니다. 선형적으로 이 피트니스 함수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선형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초기에 전혀 유사성이 거의 없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현재 기능한 유전자와 가깝기만 하면 이 피트니스 점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자연계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굉장히 다른 서열은 기능이 아예 없거나 다른데 거기에서 한두 개 랜덤하게 어떤 돌연변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피트니스가 높아진다? 이건 상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런 선형적 피트니스를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인위적 또는 어떤 지적 어떻게 보면 이게 참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랜덤 DNA가 조금이라도 정답과 가까워지면 실제 피트니스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진화가 실제 일어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방식으로 아주 초기부터 진화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듣고 계신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는 실제로 이 피트니스 함수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S형, 이 시그모이달 적응도 함수는 진화가 일어나기에 이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이 선형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이 S형보다는 조금 더 진화에 더 유리한 형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도 진화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계단적 함수였습니다. 좀 심플한데요. 어떤 특정 임계점까지는 실제로 어떤 기능이 보이지 않다가 어떤 임계점이 넘어지면 이 S형보다 조금 더 후하게 이제 유익한 기능이 생겨난다고 가정을 하고 점진적인 진화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단적 함수랑 이 선형 함수를 가정했을 때 과연 점진적인 어떤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가능한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두 개의 피트니스 함수들은 이제 기존의 단백질 기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것이고 이제 가정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실제 에피스민이 생성된 과정, 물론 이것이 동의하지 않지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면 그건 우리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진화 가능성에 대한 통찰, 그 정말 가능한지 그런 연구로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좀 개념도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상에 해당하는 어떤 DNA가 있으면 여기에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현재 측정되는 수준의 빈도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뭐 서피듀션이나 이렇게 짙은 것은
이 돌연변이가 이제 축적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조상 혹은 템플릿이 되는 어떤 DNA고 이것이 오랫동안 뭐 진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과연 이 유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DNA 서열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 일어나는 빈도를 바탕으로 이 진화의 시간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억 년 동안 이 진화의 과정을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요 빨간색은 이제 substitution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군요. 의미하고 이 substitution 중에서 특별히 현재 기능하는 유전자와 만약에 일치하게 되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뜻은 이 파란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이제 기능하는 유전자에 가깝게 진화가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파란색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멈추고 그냥 계속 빨간색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것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랜덤한 돌연변이만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자연 선택돼서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랜덤하게 이 돌연변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점점 증가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화가 정말 일어난다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만 충분히 기능하는 유전자가 발생할 때까지 이 파란색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자연 선택이 돼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이 점진적인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만한 조언을 해요. 교수님, 예. 이만한 교수님, 예. 아직 장수가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조금 속도를 빨리 아, 해서 해주시면. 제가 좀 많이 잘랐습니다. 아, 그래, 잘라서 예. 뒷부분은 많이 줄였고요. 네네. 지금 한 2, 3분 내로 제가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작위,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태니 분석하는 그 템플릿에서 이제 그 진화를 시켜봤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형적, 이 선형적은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 아주 초기부터 어떤 특정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가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당연히 진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특정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 이 피트니스 스코어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측정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그 현존하는 이 빈도를 이용하면 저희가 이 연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2억 1천만 년, 그러니까 이 선형적 함수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걸린다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계단적 함수, 제가 볼 땐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계단적 함수를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있기는 있지만 이 돌연변이가 유의미한 돌연변이가 아니고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태니 구간에서 했을 때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양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선형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초기부터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많아지지만 실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가깝다고 생각되는 계단적 선택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피트니스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피트니스 함수를 그냥 우리가 어떤 그 가정하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걸 실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좀 더 신뢰성 있는 진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실제 측정해 본 피트니스 함수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2023년도에 게재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이제 사용한 것은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MIT하고 하버드가 공동으로 세운 연구소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에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를 주고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정량, 이 유전자 발현량의 변화를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모델에서는 이 87 베이스 페어를 가진 이 조절 DNA에 3,000개가량의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87개 베이스 페어인데 3,000개가량의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서
이로 인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돌연변이로 인해서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 유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따라서 이 서열의 유사성 대비 이 발현량의 변화를 도표에다 찍으면 이 실제 세포 내 특정 DNA에 대한 피트니스 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이게 휴먼에 있는 크리넨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유사도에 따른 피트니스 함수를 그리면 그 모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형적인 모양일까? 아니면 계단적일까? 아니면 이러한 시그모이달 혹은 더 극단적인 어떤 익스포넨셜 함수인가? 이, 이 피트니스 펑션에 따라서 이 진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이것은 인간의 유전자 단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이지만, 놀랍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 점들은 이 각각 그 DNA에다가 돌연변이를 주었을 때 이 유전자의 변화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9%, 즉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DNA와 99% 이제 가까운 그러한 돌연변이가 있는 애들이고요. 근데 조금씩 돌연변이가 더 늘어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한 75%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유사성이 떨어지게 되면 거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실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이런 모양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양의 함수라면 당연히 이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장구한 기간 동안에 어떤 유익한 어떤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 발현, 이렇게 만든 함수에서도 진화가 안 일어났는데 실제 측정한 이러한 피트니스에서 과연 진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에서 저금도 함수로 계단형을 채택한 경우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에도 단순한 형태 유전자 진화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저희가 우주의 연대라고 주장되는 그 연대까지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함수를 했을 때 당연히 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소수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